중국의 어느 도시. 한국에 가서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기를 바란다네. 한국 따위는 무능한 나라니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중국 장교가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임무를 내렸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중국인 군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직업은 중국인 군인입니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신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적겠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일주일 후에 출발 예정이었지만 그런 후진국을 방문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군사정보 브리핑을 받는 동안 장교들은 중국의 막강한 군대에 비해 한국군의 약점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우 대령은 한국군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은 무능한 장군들이 이끄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징집병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최전방 부대가 침공 후 96시간 이내에 붕괴될 것으로 예상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북한은 비록 잘못되었지만 적어도 자본주의 남한과 달리 공산주의 이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는 좋지 않아.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과 같은 몇몇 재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인은 가난한 농민과 공장, 노동자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광신자들도 많은데 이들은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잘못된 영혼들입니다. 이는 제가 자라면서 받은 교육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한국은 고대 중원의 일부였지만 국가 위계 질서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을 다시 중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중국의 의무였습니다. 우 대령은 그곳에서 듣는 어떤 거짓말에도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방은 한국을 경제기적의 나라로 묘사하지만 그것은 모두 대량 착취와 불평등을 숨기고 있는 표면적인 빛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가난과 절망에 맞서기 위해 정신적으로 단단히 마음을 다졌습니다. 한국의 타락은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조국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망상에 빠진 한국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중국이 언젠가는 그들을 비참함에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내리면서 저는 빈곤한 대중과 문화적 후진성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너지와 생동감으로 펄떡이는 활기찬 현대사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풍요로움에 빠져들면서 제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불맛이 살아있는 찌개, 지글지글 구워지는 불고기, 아삭한 김치 혀끝에서 춤을 추는 맛 등 음식만으로도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식사는 웃음과 축하로 가득한 공동의 시끌벅적한 행사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암울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현장은 창의성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만석인 공연장에서 저는 관객의 환호에 맞춰 정확하고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K-팝 그룹들의 폭발적인 쇼맨십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재능은 그 어떤 서양 팝 공연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늑한 카페에서 저는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게 한 한국 현대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감독은 오스카상 후보에 오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는데 선전으로 가득 찬 공산주의 중국의 영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들은 세련되고 교육 수준이 높았으며 국제적인 감각을 지녔습니다. 학생들은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족들은 즐겁게 쇼핑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10대들은 지루한 작업복이 아닌 세련된 옷과 화장을 하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성취를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의 선물을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활기찬 나이트클럽에서 새로운 친구들은 저에게 술을 사주고 춤을 가르쳐주며 두 팔 벌려 저를 그들의 세계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열망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뿌리 깊게 박혀있던 중국인 우월의식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가 믿어왔던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혁신과 창의성, 미래를 향한 인간의 잠재력이 넘치는 번영의 땅,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첫날을 보낸 후, 저는 한국의 경제적인 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를 번영으로 이끈 기업과 산업에 대해 배우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거대 전자 대기업인 삼성 본사였습니다. 삼성의 사옥은 마치 미래형 요새처럼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이 한국 전체 GDP의 약 17%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휴대폰에서 선박, 생명보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생산합니다. 완전한 지배력.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중 한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생산 규모와 자동화가 놀라웠습니다. 메모리 칩과 첨단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제조되는지 보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디지털 기기의 핵심 부품인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 삼성이 세계 선두주자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메인 공장은 하루에 수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놀라운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훌륭했습니다. 저는 소나타, 엘란트라, 제네시스와 같은 모델을 생산하는 초현대식 조립 라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제네시스의 고급 세단 중 하나를 시승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편안하고 기술이 가득했습니다. 꿈처럼 핸들링이 잘 되고 매우 세련되게 보였어요. 체리나 BYD 같은 중국 브랜드보다 훨씬 낫죠. 고국의 정부 거물급 인사들이 이 차를 타야 할 것 같아요.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을 보고 나니 한국 경제가 얼마나 튼튼하고 다각화되어 있는지 실감합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브랜드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새로운 혁신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외곽의 최첨단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한국의 스타트업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업가들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자금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기술 생태계는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술도. 한국은 사실상 아시아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쇼핑몰 중 하나인 용산 전자상가에서 최신 기기를 만져보고 오지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인터넷 검열도 없어 모든 사이트와 앱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력과 경제력을 보고 나니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개발도상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독창성과 근로윤리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제 강국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군사적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대가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경제력에 걸맞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확실히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투기, 탱크, 대포가 가득한 거대한 박물관인 한국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전쟁과 군사 역사에 대해 모든 것을 배웠어요. 역사적인 전투와 주요 인물을 보여주는 몰입형 전시물이 있었어요. 과거가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다음으로 한국 비무장지대 또는 DMZ를 방문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있는 이 완충지대를 직접 보니 섬뜩했습니다. 철조망 울타리와 탱크 트랩이 국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북한을 감시하는 외로운 감시탑을 쌍안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북한이 비무장지대 아래에 몰래 파놓은 침투용 땅굴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땅굴을 통해 수천 명의 병력을 몰래 침투시켜 서울을 공격할 계획이었죠. 다행히 1978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걷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위협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서울 외곽에 있는 군부대도 방문했습니다. K 블랙팬서 전차, K-21 보병 전투 차량, 신형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등
인상적인 국산 무기를 직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최첨단 장비. 한국군의 장비와 훈련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이 60만 명이 넘는 세계 6위의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예비군만 500만 명이 넘습니다. 총 병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의무징병제는 군대가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나면 한국인들이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한국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능하고 수십 년간의 긴장을 통해 단련된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도할 수 있다는 중국의 오만함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이 전 세계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곡사포, 헬리콥터, 기타 무기는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국이 구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무기는 대부분 신뢰할 수 없고 결함이 있습니다.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있죠. 오늘 이후 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무한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초강대국과 맞먹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보 부족과 문화적 오해로 인해 자신들의 힘을 심각하게 오판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무지가 지금도 저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고 난 후 저는 오늘날 한국의 기술 및 과학적 성과를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전문성과 혁신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의 여정은 한국 최고의 기술 사관학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캠퍼스는 로봇 연구실, 나노테크 센터, 인공지능 연구소 등 최첨단 시설로 가득한 멋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엘리트 연구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스마트시티, 전기자동차, 생명공학 등 미래형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교수들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이뤄지는 연구의 범위는 놀라울 정도로 방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은 학계만이 아닙니다. 저는 삼성의 R&D 센터를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혁신을 주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삼성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오지 네트워크 등을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의 인프라도 놀라울 정도로 첨단 기술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RFID 카드, 스크린 도어, 초단위까지 정확한 도착 시간을 자랑합니다.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은 중국의 허술한 네트워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한국의 광대역 속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의 인터넷이 제3세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4K 동영상 스트리밍은 버터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검열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웹사이트를 읽거나 어떤 앱이든 검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의 앱은 정말 훌륭합니다. 첨단 전자정보 서비스부터 음식 배달, 온라인 쇼핑, 소셜미디어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앱은 매끄러운 UI와 함께 놀라울 정도로 편리합니다. 중국의 매우 투박한 플랫폼은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의 여러 첨단 기술 인큐베이터 중 한 곳에서 VR, 로봇, 공학 자율주행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과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정말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빠르게 제품으로 꽃을 피웁니다. 이번 주를 보낸 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제 인상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연구, 인프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술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중국은 한국의 기술 성과를 거의 따라잡지 못합니다. 서울의 놀라운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강점을 살펴본 후 저는 한국 문화에 뛰어들어 한국 사회를 느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무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비빔밥, 불고기, 김치와 같은 대표적인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음식 투어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매운맛, 짭짤한 맛, 단맛, 짠맛 등 다양한 맛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음식이었어요. 신선한 채소, 살코기, 생선 등 건강에도 좋습니다. 지금 중국 음식은 그에 비하면 완전히 밋밋해 보입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느긋하게 즐기는 법을 잘 알아요. 저는 활기찬 나이트클럽에 가서 멋진 현지인들과 소주, 칵테일을 마시며 케이팝에 맞춰 춤을 추며 파티를 즐겼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곳의 노래 문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주저하지 않고 마음껏 노래를 부르죠. 반대로 저는 전통 다도에 참여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도자기부터 천천히 차를 마시는 모습까지 고요함과 의식이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풍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한복도 정말 아름다워서 직접 입어보기도 했어요. 한국의 대중문화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유명한 K-팝 그룹의 콘서트에 참석했는데 노래와 춤, 무대 연출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영화와 TV 프로그램도 한국인이 제작합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최고 수준입니다. 교육에 대한 가치도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매우 추진력이 강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 장시간 공부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최고의 학교와 과외에 보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합니다. 한국이 PISA와 같은 국제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축구, 농구, 야구와 같은 스포츠를 즐기며 활동적인 생활을 이어갑니다. 저는 현지인들과 함께 픽업 축구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실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 시도를 응원해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문화가 다채롭고 복잡하며 활기차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고 자부심이 강하며 삶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중국인 우월주의가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이 나라와 문화에 대해 엄청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베이징에 착륙하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인파, 공해, 인터넷 검열 등 서울의 개방성을 경험한 제가 어떻게 이 폐쇄적이고 좁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제가 배운 것을 부드럽게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하이테크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삼성과 현대와 같은 브랜드가 글로벌 거물이 된 반면 중국은 여전히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료들은 중국의 우월성에 대한 암기식 선전을 늘어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헛거를 먹으며 친구들에게 한국의 활기찬 젊은 문화,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영화와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중국의 문화계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보다 부끄럽고 열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고의적인 무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무복무와 국방기술이 미국을 능가하는 한국군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우들은 한국군이 중국의 힘에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혀를 찼었죠. 여기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공산당의 거짓말이 우리 국민을 세뇌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재앙으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중국은 폭풍이 몰아치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과대 광고를 계속 믿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이 문화적 우월주의와 무례함으로 인해 현실을 심각하게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히고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 중국어로 된 표지판만 걸어놓는 거야? 카타르 주제에 인종차별을 해?
카타르 도하의 시내에서 인종차별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인종차별을 하면 큰일이 나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웅성대면서 중국인과 식당 주인의 싸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잘못한 사람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알리라고 합니다. 저는 카타르 사람은 아니고요. 인도 사람이에요. 왜 카타르에서 식당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원래는 인도에서 노동자로 도하에 건물을 올리는데 참여하다가 카타르의 치안과 깨끗한 문화를 보고 아예 눌러앉았어요. 카타르는 전 세계에서 치안이 2위에 버금갈 정도로 돌아다니기 편한 나라거든요. 물론 남자에 한해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요. 카타르의 성장으로 저희 식당도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부터 카타르 월드컵, 2023 도하 엑스포, 2023 카타르 아시안컵까지 외국인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돈을 써주니까 제 입장에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좋아요. 카타르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거의 다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타르 국민들은 카타르에서 세금으로 복지부터 먹고 살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니까요. 카타르 시민들의 평균 소득은 아시아에서 1등이라고 할 정도로 부유한 국가인데요. 대학을 졸업하면 토지를 그냥 줄 정도예요. 왜 이런 복지가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카타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12% 정도만 카타르 국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 사람 중 12%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 되거든요. 심지어 카타르의 복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의료비나 수도세 같은 것들을 전혀 안 내도 돼요. 카타르 국민이라면요. 그리고 집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외국인들이 89%고 자국민은 12%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자국민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해주면 되니까요. 심지어 카타르는 천연자원이 워낙 많은 나라라서 GDP도 높은 편이에요. 아시안컵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문화에서 온 진상들도가 섞여 있어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 때리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그중 제일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을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게 중국인이에요. 근데 중국인들이 진짜 웃긴 게요. 일부러 한국말을 하면서 들어오는 놈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한국인 행세를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은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노력해온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의 증거이자 제가 좋아하게 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대화가 활기를 띠자 저는 다른 고객들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뒤를 힐끗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쾌함에 푹 빠져있던 손님들은 손님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수년 동안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제 방식은 항상 모든 손님의 편의를 존중하면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창피함을 느끼지 않도록 섬세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환대의 표시로 작은 무료 에피타이저가 담긴 쟁반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대화는 그들이 즐기고 있는 요리로 옮겨졌고 인도와 한국 음식의 융합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활기찬 농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손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좋지만 대화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조용한 식사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정말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모르는 척을 했어요. 저는 주방으로 물러나면서 미련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그룹은 곧 다시 활기찬 토론을 재개했고 볼륨은 점차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이제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냥 계속 말을 했어요. 사실 한국 사람이라고 추측한 이유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 말에 서울이나 코리아 같은 말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봤던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매너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식사 예절은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계산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계산에 어려움을 겪던 그가 잠시 후 지폐와 동전들을 뒤적거리며 고개를 들자 얼굴에 약간의 좌절감이 감도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밀며 알리페이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여기서 알리페이를 받지 않나요? 그는 호기심과 약간의 짜증이 섞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거래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 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전에는 알리페이와 같은 디지털 결제 옵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제 레스토랑은 항상 현금이나 카드 거래로만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알리페이를 쓸 이유가 없었어요. 알리에 수수료를 내면서 써야 하지만 손님들 대다수가 알리페이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 안 쓰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결제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이유로 욕을 먹는 게 억울했어요. 그래도 소득은 있었죠. 그 사람들이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또 제가 인도 뉴델리보다 카타르 도하를 더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청결이었는데요. 도하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인도에 비해 새 것이고 사람들이 잘 사는 편이라서 거리가 아주 깨끗해요. 저는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라서 깨끗한 것을 좋아했거든요. 제 레스토랑에서 저는 항상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고객을 유치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보면 종종 독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서로 다른 문화를 둘러싼 감수성과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활발한 대화와 푸짐한 음식으로 유명한 한 무리의 중국인 고객이 제 식당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활기차고 고마운 존재였던 그들이 의도치 않게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면한 문제는 다양한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내재된 서로 다른 향과 냄새를 둘러싼 미묘한 문제였습니다. 중동은 종교 국가라서 매일 씻는 게 당연한 나라거든요. 이 향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낯설거나 심지어 강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고객들은 그들이 섭취하는 음식과 그들만의 문화적 관습이 결합된 다양한 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향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에게는 강렬하게 인식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 레스토랑에 대한 리뷰에서 이 문제가 부각된 적이 있었는데 음식은 칭찬했지만 중국인 손님과 그의 수반되는 냄새가 불편하다고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안 씻는 냄새였어요. 그런데 정말 살 곳이 없고 돈이 없어서 안 씻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카타르의 중국인 노동자들은 없어요. 대다수가 도하로 관광을 오는 중국인들인데요. 심지어 카타르는 더운 나라잖아요.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도 왜 안 씻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식당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 근방에 다른 식당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소란을 피우지 마세요를 중국어로만 붙여놓은 식당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정말로 칼부림이 날까봐 무서웠어요. 이 사건은 한 무리의 중국인 고객이 표지판을 보고 직접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인 공격과 대립이었습니다. 그들은 식당 주인에게 질문을 던지며 왜 그런 메시지가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노골적으로 겨냥했는지 알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고객들은 레스토랑의 노골적인 차별과 문화적 무감각에 대해 비난하면서 상황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왜 중국인을 차별하느냐? 고 격렬하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식당 주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 이 메시지가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된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어가 원래 성조가 세고 무서운 언어라는 건 아는데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중국인을 말렸어요. 하지만 이 답변은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은 자신들을 차별하는 거라고 하면서 대사관에 진정서를 넣겠다고 우겼어요. 더욱 격렬한 언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주변을 소란스럽게 할 정도로 커져 다른 식당 주인들과 행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저는 카메라를 관중석으로 옮겨다니며 팬들의 반응과 깃발의 물결,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 공동의 축제의 순간을 보존하고 싶었던 제 마음에서 비롯된 즐겁고 즉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운 활동은 제 옆에 앉아있던 중국인 남성이 제가 녹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며 영상을 즉시 삭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제 영상에 자신의 얼굴이 찍혔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나 군중 속의 특정 개인을 촬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제 영상에는 그를 포함한 어떤 개인도 클로즈업하지 않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제 행동이 중국 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며 온라인에 게시된 동영상에 자신의 얼굴이나 중국인의 얼굴이 나오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흥분하며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심각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인 관중 몇 명도 그의 우려에 동조하면서 상황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은 공개 사진 촬영에 관한 현지법이 더 관대한 도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게 그들의 요청을 따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법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중국인들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카타르의 현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가 아니라 순전히 경기에 흥미진진한 장면을 포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저는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고 개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상황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면서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영상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존중과 이해의 정신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는 중국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울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속상했어요. 저도 비싼 가격을 내고 축구 경기를 보러 간 거잖아요. 정말 저야말로 대사관에 가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제가 관람한 축구 경기 중 하나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특이한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중국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의 유니폼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팀 모두 빨간색 상의를 입고 경기장에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기를 봤는데요. 한국 국기는 하얀색 배경인데 빨간색 경기복을 입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온 한국 손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대표팀이 빨간색이랑 흰색이 섞인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응원단들은 보통 빨간색 옷을 입고요. 한국 관객들은 단순히 빨간색을 입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을 개성 있게 꾸몄어요. 제 주변 얼굴에는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과 우리 대표팀의 용맹함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사나운 호랑이 줄무늬 등 복잡한 무늬가 그려져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얼굴에는 태극기의 붉은색과 파란색을 섬세한 붓터치로 그려 넣었습니다. 저도 한번 그려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다들 귀엽더라고요. 솔직히 중국 응원단들도 빨간색으로 엄청나게 꾸몄는데요. 뭔가 촌스러웠어요. 자기네들은 워낙 인구수로 압도해서 그런가 멋있다고 신났었지만요. 솔직히 월드컵에는 중국이 뭐 같고
아시안컵 때는 중국이 예선 경기를 왔는데요. 월드컵이 더 큰 경기라서 라기보다는 저는 월드컵 때는 중국 손님들이 별로 없어서 좋았어요. 솔직히 중국 사람들이 돈을 잘 쓴다고 하잖아요. 워낙 부자들이 많으니까 명품들을 막 쓸어 간다고요. 그런데 돈을 쓰는 만큼 진상짓도 진짜 많이 부려요. 저는 식당이라서 어차피 돈을 써봤자 엄청 큰 돈을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중국 손님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한국 손님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매너가 있고 비싼 와인들을 쿨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옛날만큼 돈을 쓰질 않아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을 썼었는데요. 요즘은 일단 해외여행 자체를 나라에서 허가를 잘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내수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중국에서 돈을 쓰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미 매너에서 끝났어요. 중국 사람들이 식당에서만 그렇게 비매너적인 태도를 보일 리가 없잖아요. 중국 관중들이 카타르에서도 격렬하고 때로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저는 이전에 중국 관중들이 야유와 비웃음, 그리고 상대팀 선수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부젤라를 사용하는 등 소란스럽고 파괴적인 행동을 봤거든요. 솔직히 중국 마이너스 바레인 전 때 바레인 팀들 불쌍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 화를 내니까 바레인 사람들은 좋아하면서도 눈치를 보더라고요. 혹시나 싸움이 날까 봐요. 특히 중국과 인도 사이의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대신 카타르를 레스토랑 위치로 선택한 것은 전략적인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때 이러한 국제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통찰력이 있는 일입니다. 중국과 인도 간의 긴장은 실제로 식품 및 숙박, 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타르를 선택함으로써 레스토랑을 보다 중립적이고 잠재적으로 다양한 고객에게 더 환영받는 환경에 위치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 인도 관계의 복잡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다양한 인구로 잘 알려진 카타르에 번성하는 시장을 공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 선택은 브랜드의 인지도, 시장 도달 범위 및 전반적인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반면 카타르는 다른 기회와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천연가스 매장량과 인프라 및 관광에 대한 투자에 힘입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카타르는 국제 비즈니스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외국인과 관광객의 유입으로 이어져 레스토랑의 다양한 고객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타르의 정치적 입장은 중국과 인도보다야 같은 더운 나라로서 더 중립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나중에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중국어 표지판을 거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에요. 한국식 중화요리. 짜장면. 왜 중식은 현지화가 안 되면 수출이 안 되죠? 이건 피자여도 한식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인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은 한국 사람이 들어도 좀 황당하기는 한데요. 왜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유타주에서 전기공학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여느 미국 사람들답게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전기를 다루는 직업인지라 사실 좀 예민하거든요. 안전화를 신고 전선을 다루면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음식으로 푸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좀 뚱뚱한 편이긴 해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다 같이 좀 뚱뚱해서 다행이죠. 한국 같은 나라에서 살았으면 전 진짜 창피해서 살지를 못했을 거예요. 저는 요리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국적이 다양해요. 일단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중국 사람도 1명 있고 미국 사람 2명, 멕시코 사람 1명, 한국 사람 1명, 일본 사람도 있어요. 저희는 원하는 식당을 매주 돌아가면서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생각보다 다양한 식당에 가게 돼요. 음식이라는 게 진짜 신기해요. 그 나라를 떠나온 지 몇십 년이 되어도 그 나라 음식을 자꾸 먹게 되나 봐요. 사실 아무래도 모임은 매주 한 번씩 있고 다들 미국식 음식을 먹게 되니까 모임을 하는 순간만큼은 자기네 나라 식당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멕시코 사람은 주로 타코집에 데려갔어요. 멕시코 가족이 운영하는 타케리아를 찾았습니다. 주인들은 따뜻한 미소와 두 팔을 벌려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타코에 담긴 사랑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워낙 타코 소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인 저랑 다른 동료들은 다양하게 식당에 데려갔던 것 같아요. 멕시코 식당에 데려가기도 하고 피자집에 데려가기도 하고 이탈리아 식당에 데려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낭만과 세련미가 넘치는 매력적인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미식 탐험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치킨 알프레도, 티라미수 같은 클래식한 요리를 먹었습니다. 진하고 벨벳 같은 소스와 완벽하게 익은 파스타는 우리를 투스카니의 구불구불한 언덕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잊지 못할 이탈리아 식사였습니다. 미식 모험을 계속하면서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보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또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푸짐한 햄버거, 바삭한 감자튀김, 밀크쉐이크를 맛볼 수 있는 고전적인 미국식 식당을 탐험했습니다. 전 세계 친구들은 이 미국식 음식의 단순함과 편안함에 감탄하며 한 입 한 입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 기름진 것도 좋아하니까요. 미국 음식의 재미는 기름진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단 거요. 중국인 동료가 중국 식당을 갔을 때 저희는 당황했어요. 저희가 알고 있던 중식이라는 건 아메리칸 차이니즈라고 아세요? 중국, 향신료 등을 이용해서 미국식으로 바꾼 음식이요. 그니까 말은 중식인데 중국 요리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변형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중국 요리가 미국 사람들 입맛에 잘 안 맞으니까요. 중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매운 연기가 진동을 했어요. 중국인 동료는 신이 났죠. 이거야말로 진짜 중식이라고 말하면서요. 진짜 중식 같긴 했어요. 정말로 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었거든요. 가재같이 생겼는데 가재는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엄청나게 큰 벌레가 아닐까 의심이 들었고요.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중국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식당에 가도 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메리칸 차이니즈는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것들이잖아요. 오렌지 소스를 얹은 치킨이 가장 대표적인 아메리칸 차이니즈인데요. 닭고기 조각을 튀김옷을 입혀 튀긴 후 톡 쏘는 소스와 함께 제공하는 달콤하고 약간 매콤한 요리입니다. 대담한 맛과 바삭한 식감으로 유명합니다. 중국 음식이 바로 들어오기가 힘든지 이런 대중적인 선호도를 고려해서 변형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음식은 탕수육이나 치킨입니다. 이 요리는 끈적끈적하고 달콤한 새콤달콤한 소스에 고기 덩어리를 코팅한 요리로 종종 화려한 피망과 파인애플을 곁들여 먹습니다. 맛과 식감의 조합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에그롤과 스프링 롤도 미국식 중국 요리의 필수품이에요. 에그롤은 바삭하게 튀긴 롤에 야채, 고기, 새우 등 다양한 재료를 채워 넣습니다. 새콤달콤한 소스나 간장 소스를 곁들여 찍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미국식 중국 요리는 현지 중국 요리에 비해 정통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 미국 요리의 한 부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맛있기만 하면 된 거 아닌가요? 한국인 동료는 한국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짜장면이요. 이것도 이제 한국식 중화 요리가 된 거였죠. 저는 놀랐죠. 짜장면을 먹어본 적은 있지만 그게 한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전 짜장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음식의 묘미는 기름찜에서 나오니까요. 짜장면에 기름지면서 고소한 맛이 정말 최고예요. 배부름도 느낄 수 있고요. 미국 이게 춘장을 사용해서 그런 거래요.
탕수육 소스도 튀김에다가 새콤달콤한 걸 부은 거니까요. 또한 한식과 중식 모두 채소, 육류, 각종 소스 등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타코도 멕시코 음식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파스타도 이탈리아 음식이 그대로 들어오는데요. 대부분 다른 나라 음식들은 거의 다 현지화되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 음식만큼은 그대로 들어오질 못하고 현지화되어서 바뀌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차이니즈도 그렇고 한국식 중화 요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동료가 말하기를 미국에서 유행하는 마라탕은 중국에서 먹으면 완전 다르대요. 중국에서는 더 맵고 더 짜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먹는 마라탕도 중국에서 먹는 진짜 마라탕이 아니라 미국화되어서 들어왔다는 거죠. 저는 기름지고 달고 짠 걸 다 좋아하는데요. 제가 지금 먹는 마라탕보다 더 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 거의 소금탕이 아닌가 하고요. 저희는 메뉴판을 볼 수가 없어서 중국인 동료에게 알아서 시켜달라고 말했는데요. 좀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현지식이 미국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되는 이유도 이거인 것 같아요. 대부분 식당들은 영어가 다 되는데 여기는 종업원들도 영어를 잘 못했고요. 메뉴판도 영어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행인 건 메뉴판에 사진이 다 붙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중국인 동료의 말을 믿고 시켜달라고 했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뭔가 음식들이 막 나왔어요. 저는 그나마 덜 신기해 보이는 음식을 먼저 한 입 먹었는데요. 뭔가 마라가 들어간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맵더라고요. 저는 마라룽샤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으며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천식 후추의 매운맛과 고추의 강렬한 열기가 제 미각을 압도하기 때문에 즐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웃긴 건 한국인 동료는 잘 먹더라고요. 이 정도 매운 건 견딜 수 있다고 하면서요. 매콤하고 얼얼한 맛에 감탄하며 적당히 먹을 만하다고 했지만 한 입 베어 물면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도 당황했어요. 저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돼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거부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극도의 매운맛과 마비감이 식사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개별 재료나 풍미를 감상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향신료가 맛을 압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맛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요리를 선호합니다. 물론 맛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공감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두가 있었어요. 전 만두는 익숙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한 입을 베어 먹는 순간 정말 끔찍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만두 속 야채가 엄청나게 질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고무처럼 질긴 층을 씹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부드럽고 풍미 있는 만두 속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특이한 맛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야채에서 향수를 씹는 느낌과 비슷한 압도적인 꽃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향긋한 꽃향기를 주입한 것 같은 맛은 식욕을 돋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만두의 맛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산만하게 하고 미각을 압도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인 동료한테 도대체 이 내용물이 뭐냐고 물었는데요. 중국인 동료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모른대요. 그러면 내용물이 뭔지 모르고 먹냐고 했더니 아마 돼지내장 같은 걸 넣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돼지내장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거부감이 몰려왔어요. 그래도 북경오리는 좀 먹을 만했어요. 하지만 회의감이 몰려왔죠. 엄청 비쌌거든요. 거의 쇼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느낌이었어요. 칠면조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비싼 가격에 이 요리를 먹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모임의 참석률은 거의 90%였는데요. 참여는 자율이었거든요. 중국인 동료가 주최하는 날에는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지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면 한국인 동료가 초대하는 날에는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저는 퇴근하기 전부터 오늘은 어디 갈지 한국인 동료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심지어 한국인 동료는 시기까지 생각하면서 맛집을 추천해줬어요. 일단 저희는 비가 오는 날에는 부대찌개 집에 갔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살랑살랑 부딪히며 보글보글 끓는 부대찌개 냄새가 풍기는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실 서양에는 국물 요리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국물 요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국물을 먹으면서 추운 날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데 저는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이면 국물 요리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완전 한국인 다 됐죠. 부대찌개의 기원은 한국전쟁 이후 자원이 부족했던 시절, 간단한 재료로 만족스러운 한 끼 식사를 만들려고 했던 마음 아픈 음식이기도 했어요. 부대찌개는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맛과 식감의 경계가 없는 풍성한 찌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팸 조각, 핫도그, 두부, 인스턴트 라면, 채소, 때로는 치즈 조각이 고춧가루와 고추장으로 맛을 낸 고소한 국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쓰레기라고 불리는 스팸조차 맛있어지는 기적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보면서도 생각했어요. 한식은 정말 그대로 미국으로 들어오거든요. 미국에서 현지화가 특별히 되지 않고요. 중식은 근데 현지화가 되지 않으면 들어오기가 힘든가 봐요. 김밥이 대세였던 시절, 한국인 동료는 저희를 데리고 동네 단골 분식집을 데려갔어요. 신나는 분식 파티를 열기로 한 거죠. 우리 모두 더 먹고 싶게 만드는 맛있는 모험이었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김밥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었거든요. 그때 냉동김밥이 미국 전역에서 얻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센스 있게 한국인 동료가 분식집에 데리고 간 거죠. 김밥집이 아니라 분식집에 가야 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심지어 몰랐어요. 애초에 분식이라는 단어가 한국 단어잖아요. 친구들과 분식집으로 들어갈 때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분식집에 들어서자마자 군침이 도는 맛있는 튀김 냄새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메뉴는 호떡, 매콤한 떡볶이, 그리고 이날의 주인공인 김밥까지 바삭바삭한 즐거움의 보고였습니다. 저희는 클래식한 참치 김밥부터 좀 더 모험적인 김치 김밥까지 다양한 종류의 김밥을 주문했어요. 깔끔하게 포장된 김밥이 테이블에 도착하자 선명한 색상과 풍미로 가득 찬 김밥이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야채의 아삭함, 고소한 밥, 속재료의 감칠맛 등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식감과 맛의 교양곡이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김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만두, 떡볶이, 보글보글 끓는 라면 등 분식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식탁은 웃음과 수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는 꼭 김밥이랑 라면을 같이 먹어보라고 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김밥을 더 조화롭게 만들어줬어요. 음식을 한 입 한 입 음미하는 동안 저는 친구들의 얼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고 미소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이 좋은 사람들을 한데 모이게 할 때 일어나는 마법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인 동료는 그때도 끈질겼어요. 다음에는 어떤 중식집에 데려가면 저희를 만족시킬 수 있나 고민을 하는 눈치였죠. 그런데 사실 위생도 그렇고 기름이 거의 흐르는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한국인 동료가 피자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실망했어요. 오늘은 어떤 한식을 먹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피자는 미국 음식이잖아요. 그래도 미국 음식도 나쁘지 않지라고 하면서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피자집이 좀 색달랐어요. 미국식 피자는 주로 페퍼로니나 토마토 소스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 피자집엔 엄청나게 다양한 토핑이 있었어요. 스테이크가 올라간 피자도 있고 새우가 올라간 피자도 있었어요. 심지어 고구마를 그냥 올린 게 아니라 고구마 무스를 올린 피자도 있었어요. 한국인 동료는
한국식 피자가 이태리나 미국식 피자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면서 능숙하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새우를 얹은 한국식 피자를 보고 저는 완전히 놀라움과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요리의 창의성이라는 놀라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한 순간이었죠. 저는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이 독특한 한국식 피자를 처음 접했을 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요리였습니다. 치즈가 듬뿍 들어간 도우 위에 즙이 많은 새우를 얹은 모습은 기존의 페퍼로니나 마르게리타, 피자에서 벗어난 신선한 충격이었죠. 한 입 베어 물자마자 풍미가 폭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새우의 단맛이 치즈의 진한 풍미와 조화롭게 어우러졌고 바삭한 크러스트가 완벽한 식감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피자의 영역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요리 예술가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피자 끝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도 고구마랑 치즈가 들어있었어요. 피자 끝부분은 먹기 싫어서 남기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어떻게 저기에 뭘 넣을 생각을 하는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미국 요리가 아니라 거의 한국 요리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피자를 파는 데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피자를 파는 거니까요. 현지화가 아니라 그냥 한국 요리 그 자체인 거죠. 역시 요리는 맛뿐만 아니라 음식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예술이에요. 새우 토핑 피자는 문화와 요리가 어떻게 서로 교차하고 영감을 주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미각을 만족시키고 요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있어 혁신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언제 어떤 놀라운 맛의 조합이 새로운 인기 요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인 동료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한국은 이렇게 맛있는 걸 매일 먹고 사는 거예요. 저 한국으로 여행 갈 가치가 있을까요? 여행 가면 혹시 가이드를 다 해주시나요? 했더니 한국인 동료가 곤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늦었어요. 이미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몇 년 뒤에 저 갈 때 오시면 가이드 해드릴게요. 빨리 말했어야 했나 봐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한국에 가서 이 맛있는 것들을 즐겨야겠어요.